본 영상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의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면접평가의 주요 항목인 상담윤리 영역을 가상의 윤리 사례를 통해 공부하는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제시되는 윤리 사례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등의 윤리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 사항을 가상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또한 본 영상의 내용은 1급 또는 2급 구분 없이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이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은 윤리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사례를 읽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답변을 생각해 본 후 다음 페이지에 제공되는 답변과 비교해 보시면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담심리사 A씨는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와 수개월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A씨도 1년 전에 C씨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상담실을 오픈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A씨는 C씨 맘카페에 가입하여 맘카페의 동향도 파악하고 누가 주요 오피니언 리더인지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상담 중에 B씨가 그 맘카페의 리더이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상담을 마친 후 A씨는 B씨에게 맘카페에서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고 광고를 싣고 싶다고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B씨의 소개 덕분으로 A씨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되었고 B씨에게 상담을 마친 후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하였다. 이 사례에서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다른 사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며 또한 상담료 이외에 금전적 거래로 유추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담자와 다중관계를 피해야 하는 윤리 규정의 위반입니다. 위 답변의 근거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의 다중관계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연애관계나 기타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상담심리사 B씨는 불안이 높은 내담자 C씨와 약 1년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내담자 C씨는 상담에서 항상 자신이 확신이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해 B씨에게 답변을 듣고 나서야 안심을 하곤 하였다. 내담자 C씨는 상담 관계가 오래되어지자 어느 날부터 상담해 올 때 커피, 간식 등을 사오며 고마워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것을 사왔다고 함께 먹거나 다른 상담자분들과 먹으라고 하였다. B씨는 C씨의 성의를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굳이 거절하지 않고 함께 먹으며 상담에 임하기도 하였다. 상담 종결에 가까워지자 불안감이 높은 C씨는 이번에는 상담실에 필요할 것 같다면서 다소 값이 나가 보이는 찻잔을 선물로 가져왔다. C씨가 없는 동안 다른 직원이 이를 받아서 사용해보고 매우 예쁘고 어울리는 찻잔이라고 좋아하였고 B씨도 이미 사용해버려서 고맙다고 하고 그냥 상담실에서 쓰기로 하였다. 이 사례에서 검토해야 할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선물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에 미치는 영향, 선물의 의미, 현행법의 위반 여부,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상담센터와 같은 곳인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찻잔 가격 수준을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의 근거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의 다중관계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항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선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관계에 미치는 영향, 선물의 의미,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기,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상담심리사 A씨는 모기관에서 근무하며 동료 상담심리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동료 상담사인 B씨가 외부 레스토랑에서 B씨의 내담자인 C씨를 만나 함께 식사하면서 즐겁게 떠들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계산을 내담자 C씨가 하는 것도 보게 되었다. A씨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상담심리사 A씨는 우선 상담심리사 B씨에게 목격한 사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B씨에게 윤리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그럼에도 B씨가 문제를 지속하거나 개인이나 조직에 심각한 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근무하는 기관의 담당자와 학회 상벌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위 답변의 근거는 윤리 위반의 해결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상담심리사는 다른 상담심리사의 윤리 강령 위반을 인지한 경우 그 위반이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우선 해당 상담심리사에게 윤리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2항 명백한 윤리 강령의 위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실질적인 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심리사는 상벌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상담심리사 A씨는 다문화 가정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평소 상담을 받아오던 B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A씨는 IRB 심의를 거쳐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에게 연구 동의서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는지 설문이 잘못되었는지 연구 가설에서 설정하였던 상관관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A씨는 B 교수와 상의하여 수집된 통계 자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던 중 연구 목적 외에 의미 있는 다른 분석 결과를 새롭게 발견하였다. 이에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이를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하였다. 이 사례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B 교수는 지도학생 A씨를 평가하는 위치가 되었으면서도 A씨를 내담자로 상담을 진행한 것은 다중관계를 피해야 하는 윤리 강령의 위반입니다. 또한 A씨는 연구 목적과 연구 가설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기에 연구 제안서부터 수정하여 다시 IRB 심의를 받은 후 내담자에게 새로운 연구 목적과 함께 연구 동의서를 다시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여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 답변의 근거는 윤리 규정 중 다중관계 항목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 상담심리사는 상담할 때에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또한 연구윤리 규정 중 재구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항목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상담심리사 A씨는 우울감이 높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내담자가 남친과 한번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을 하였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담자는 엄마가 알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며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내담자에게 그래도 엄마와 먼저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내담자는 엄마에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하다며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상담자에게 도와달라고만 호소하였다. 또한 낙태를 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로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상담자는 임신과 출산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내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임을 주지시켜서 내담자가 스스로 부모님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내담자가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거부하면
상담자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님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답변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내담자의 임신은 상담의 비밀 보장의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첫째, 보호자에게 미성년 내담자의 임신을 알리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내담자의 임신 사실을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담자가 법적으로 내담자의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인 내담자의 임신이 내담자 및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의 임신 사실을 친권자인 부모에게 알리거나 의료시설, 미혼모 복지시설 등 기타 기관에 알린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비밀 누설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다만 상담자가 법적으로 내담자의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바 상담자가 내담자의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고지할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상담자 등이 적절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상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심리사 A씨는 품행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시군을 엄마의 의뢰로 상담하게 되었다. 시군은 자신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엄마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할 수 없이 상담에 왔다고 하면서 상담에서 무표정하고 대답도 잘하지 않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 5, 6회기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시군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고 상담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상담사 A씨는 시군의 엄마에게 전화하여 부모 면담 신청을 하였다. 시군의 엄마는 시군이 원래는 착한 아이였는데 아빠가 매우 폭력적이었고 자신도 우울증이 심해 제대로 시군을 양육하지 못해 아이가 빗나간 것 같다며 눈물을 지으며 자책을 심하게 하였다. 시군의 엄마는 자신은 아직도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고 우울이 심할 때는 너무 무기력하여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시군 어머니에게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였고 시군의 어머니도 상담사 A씨가 자신의 사정을 잘하니 A씨하고라면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이 사례에서 상담자는 어떠한 윤리적 이슈를 검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상담자는 시군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시군의 어머니에게 동시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충이 될 수 있음을 시군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조정하여 의뢰한다. 위 답변의 근거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의 상담관계 항목 중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상담심리사가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 같은 경우 누가 내담자이며 각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를 명확히 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2항 만약에 상담심리사가 내담자들 사이에서 상충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상담심리사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7번째 사례입니다. 대학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심리사 A씨는 자신의 내담자인 재학생 B씨가 어느 날 상담 장면에서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여 학점을 잘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였다. 이때 상담자 A씨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요? 7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상담에서 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자는 먼저 내담자가 호소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 및 타당화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상담에서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위 답변의 근거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의 상담관계 항목 중 정보의 보호와 관리 섹션 중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비밀보호의 한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내담자 B씨는 충동적이고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다.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되어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는 최근 자신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한 분노로 인해 내연남과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상담자에게 얘기하였다. 상담자인 당신은 이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8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첫째, 상담자는 B씨가 아내와 내연남을 죽이고 싶다고 한 말의 의미와 의도를 자세히 탐색한다. 둘째, 만약 분노로 인해 일시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B씨의 분노를 상담에서 다룬다. 이에 더하여 B씨에게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경우는 내담자와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알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음을 주주시킨다. 셋째, 만약 살해 의사가 명백하고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 B씨에게 그러한 것은 상담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사항이 됨을 주지시키고 경찰과 B씨가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린다. 위 답변의 근거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 정보의 보호와 관리 섹션 중 비밀보호의 한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시험을 대비하여 상담윤리 사례의 첫 번째 영상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어서 상담윤리 사례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